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도르노의 역사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르노는 그 계몽의 변증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왜 인류가 특히 이 계몽주의 시대 인류가 왜 그 계몽주의 시대 이상을 실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거꾸로 암울한 상태, 비극적인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몽주의란 신화적이고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어떤 비합리성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그래서 참으로 이성적이고 그래서 참으로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기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획이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얼마나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비판이란 것은 비판 이론은 가장 첫 번째 기준을 문제 삼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계몽주의를 비판한다고 할 때 계몽주의를 비판한다는 건 계몽주의 기준을 먼저 찾고 그 기준이 정당한지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몽주의의 기준은 뭘까? 즉 신화와 계몽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신화가 설정한 게 아니고 계몽주의가 설정했겠죠. 그러면 계몽주의는 자신과 신화를 나누는 기준으로 설정한 건 합리성이겠죠. 그 합리성의 핵심적인 증표가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는 무엇보다도 과학이라든가 과학에 의해서 과학적 합리성의 핵심은 증명 가능성이거든요. 증명 가능하냐.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교환 가능성, 그러니까 증명 가능성, 교환 가능성 또는 미래와 관련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합리성의 또 다른 기준들이죠. 그러니까 증명 가능성 또는 교환 가능성. 교환 가능성은 다른 말 하면 유용성이죠. 효용성이죠.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어떤 계몽의 기획이 왜 실패했는가를 문제 삼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 기준 자체로 봤을 때 그 기준 자체를 우리가 우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서 비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내재적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내세우는 기준, 즉 합리성, 그 합리성의 핵심은 증명 가능성 또는 교환 가능성 또는 효용성, 유용성, 예측 가능성, 그 밖에 그런 많은 얘기들을 지금 이미 했죠. 제가 앞에서. 그러니까 계몽은 가장 사실성과 유용성이란 말은 사실성과 유용성, 계산 가능성, 교환 가능성 이런 건데 사실성이라는 거 하는 것은 증명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거죠. 주로 과학적 합리성 그러면 증명 가능성, 사실성 이걸 중시 여기죠. 반면에 이제 경제적 합리성 그러면 교환 가능성, 계산 가능성, 교환 가능성, 계산 가능성, 효용성, 유용성.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계몽주의와 신화의 시대를 분리하는 계몽의 기획을 비판하기 위해서 우선 계몽주의가 내세우는 기준 그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인다 이거죠. 받아들이면서 비판하는 방법, 이걸 내재적 비판이라고 해요. 그 기준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은 외재적 비판이에요. 그럼 내재적 비판으로서 그 합리성을 받아들인다면 신화 속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계몽주의가 내세우는 계몽주의가 내세우는 어떤 합리성, 유용성, 효용성, 계산 가능성, 교환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합리성이 신화 세계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아도르노는 밝히고 있습니다. 신화 분석을 통해서 계몽주의법에서 호르카이모 아도르노는 신화를 분석해보면 이미 신화 속에 그와 같은 계몽주의가 내세우는 합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신화 속에 계몽이 있는 거예요. 자, 계몽주의의 기준을 가지고
계몽주의가 내세우는 신화와 계몽의 이분법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변증법적 비판이라고 해요. 변증법적 내재적 비판, 내재적인 변증법적 비판. 그러면 또 거꾸로 계몽은 정말 순전히 합리적인만한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도르는 계몽이 과학이나 시장의 맹신에 빠진다는 거죠. 즉 과학적 합리성, 시장의 합리성, 증명 가능성, 계산 가능성, 교환 가능성, 이것에 대한 신화가 된다는 거죠. 즉 계몽주의는 합리성을 신격화한다. 특히 시장과 과학의 합리성을.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신화라는 겁니다.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즉 합리성이, 즉 계몽이 내세우는 합리성 속에 비합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신화 속에, 신화가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신화 속에 합리성이 있다는 거고, 즉 합리성 속에 비합리성을, 비합리성 속에 합리성을 드러냄으로써 계몽이 내세우는 그 기준, 그 자체를 가지고도 신화와 계몽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화는 비합리적이니까 나쁜 것이고 계몽은 합리적이니까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계몽주의의 확신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계몽의 번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인용문이죠. 신화가 이미 계몽을 수행하는 것처럼 계몽은 매 단계마다 더욱더 깊이 신화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또는 신화가 죽은 것을 산 것과 동일시한다면 계몽은 산 것을 죽은 것과 동일시한다. 멋진 표현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이고 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화는 흔히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죽어있는 건 산 것처럼 취급하잖아요. 마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화가 예를 들어서면 어떤 그 인형을, 죽은 사람의 인형, 어떤 사람의 인형을 이렇게 그 만들어서 그걸 바늘로 찌르면 고통을 주면 실제 이 가상, 이 죽어 있는 이 사물이 가리키는 그 사람이 실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어 있는 것이 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산 속에 있는 그 바위를 아주 영험한 더 영혼이 깃든 살아있는 어떤 것을 간주하고 거기 기도를 하고 거기에 어떤 것, 이런 게 신화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화는 죽은 것을 산 것과 동일시한다면 계몽은 뭐냐? 계몽은 산 것을 죽은 것과 동일시한다. 이게 핵심이, 산 것을 죽은 것과 동일시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은 기본적으로 죽은 걸 사물이라고 하거든요. 생명을 사물이라고 하진 않죠. 생명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을 사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동물을 사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사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연 속에는 자연이라는 개념은 광의의 자연을 광의, 넓은 의미의 자연은 모든 게 자연이겠죠. 하지만 좁은 의미의 자연, 즉 생명으로서 자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자연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것도 물론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죠. 자연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맞냐?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비판적 사유를 한다면. 그런데 우선 잠정적으로 자연을 생명의 현상 또는 생명 세계라고 한다면 인간도 그 자연 쪽에 하나죠. 그런데 그 인간과 자연을 사물로 한다. 이게 살아있는 것을 죽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이걸 비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사물화입니다. 자연 생명의 사물화 또는 인간 생명의 사물화. 인간 생명은 그냥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의 사물화 또는 자연의 사물화. 생명을 빼고, 왜냐하면 인간과 생명은 다 자연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사물화가 가장 큰, 이 사물화야말로 계몽주의 시대의 가장 비합리적, 가장 계몽주의가 내세우는 합리성. 왜 사물화가 이루어지냐 이거죠. 왜 인간을 사물화시켜요? 마치 인간을 죽어 있는 것처럼. 사물화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환 가능한 어떤 것으로, 교환 가치만을 가지고 사람을 따지는 거거든요. 가치를. 교환 가치를 중심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또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 사람의 고유한 이질적인
그만의 고유한 특성,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변될 수 없는 그만의 고유한 특성, 그만의 고유한 가치를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 우리가 스페시피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양, 마치 물건을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사양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듯 인간도 똑같이 사양을, 즉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사양, 그 능력, 교환 가능한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인간의 사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이 사물화는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죠. 이건 토익 점수는 이질성이 없어요. 토익 점수는 한쪽 질적 차이가 아니에요. 점수의 차이예요. 그냥 양적 차이. 그래서 순서를 쭉 매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을 여러분이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시험을 보면 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점수에 따라서 등수를 매기고 우리 이 수업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이 수업에 대한 능력 또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취한 것을 평가하죠. 이게 똑같이 다 사물화라는 거예요. 사물화예요. 그러니까 이 질적 차이를 충분히 인정하려면 그래서 일단 상대평가나 이런 건 질적 차이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상대평가는.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해야 되고 가능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질적 차이를 중시 여기는 것이고 각 학생의 특성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학생이 그 다른 출발점에 있다고 봐야 돼요. 각자의 출발점에서 이 과목이 지향하는 어떤 것을 각자의 방식대로 얼마만큼 잘 지향했냐에 따라서 또 잘 수행했냐에 따라서 그 과정, 프로세스, 그 과정을 일종의 그 과정을 존중하고 각자의 특성을 존중하고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적 평가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우리 사회가 그걸 용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뭔가 그 안에는 부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신뢰하지 못해요. 인간이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인간은 서로 각자 양적으로 확인 가능한 평가를 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간은 인간을 사물화시키죠. 바로 그 계몽의 합리성이, 계몽주의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사물화시킨다는 거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진보는 분명히 진보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판 인원은 어떤 하나의 사태를 그냥 그 자체로 무조건 선악으로 나누지 않아요. 빛과 어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라이도 빛과 어둠이 반드시 있다고 봐야죠. 사무라이 무조건 빛이 없다고 그러면 사무라이가 진행되지 않겠죠. 그 나름대로 정의로운 어떤 관점이 정의를 구현하는데 나름대로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무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라는 효율성, 유용성, 교환 가능성, 이익 계산 가능성이 핵심적인 척도예요. 그게 중요한 가치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무라가 지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이런 방식으로 즉 유용성과 효용성, 계산 가능성, 예측 가능성, 교환 가능성, 계산 가능성, 계산 가능성을 유용성, 효용성을 중심으로 그걸 기준으로 끝없이 진보한다고 쳐봐요. 왜 지금 그렇게 진보하고 있죠? 이런 진보가 2차 세계대전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보한 만큼 또 다르게 보면 뭐예요? 퇴행한 거죠. 그러니까 계산 가능성, 계산 가능성, 교환 가능성, 유용성, 효용성을 기준으로 진보한 만큼 또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인류의 참혹한 어떤 결과, 특히 아우슈비츠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인간에 의한 인간을 학살하는 이런 사건들의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인류가 그런 계몽주의적
합리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진보한 만큼 똑같이 퇴행했다는 것을, 바로 역사를 계몽주의 시대의 역사가 추구했던 진보의 가치, 이때 진보를 하면 오늘날 우리가 진보 보수를 나눌 때 그때 진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지도 않지만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영으로서의 진보와 보수하고, 지금 인류가 계몽주의 시대에 지향했던 어떤 진보, 그 진보는 그 계몽주의가 내세우는 기준, 즉 합리성, 그 합리성의 기준에 봤을 때 진보한다는 거거든요. 좀 더 유용한 사회로, 좀 더 효율적인 사회로, 좀 더 예측 가능하고 계산 가능하고, 그래서 교환 가능한 것들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보다 더 합리적인 사회로 간 것이 사실은 더 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비판을 한 것이 계몽의 변제법입니다. 그 맥락에서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는 계몽의 변제법에서 그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대중의 퇴행은 들을 수 없는 것을 자신의 귀로 듣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능력의 결핍을 의미한다. 이러한 퇴행은 결국 모든 정복된 신화들을 다시 해체해버리는 새로운 형태의 현혹이다. 모든 관계와 감정을 하나로 묶는 총체적 사회의 매개에 의해 인간은 또다시 강제적으로 유도된 집합성 속에서 고립으로 인해 하나같이 비슷한 존재, 즉 단순한 유적 존재가 된다. 네.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 능력이란 뭘까요? 원래 이렇게 보이는 것 있죠. 시각을 통해서 이 보이는 것만 본다? 그런 걸 우리가 피상적이라고 합니다. 겉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것. 이건 현대인들이 가장 큰 병이라는 거죠. 현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용성, 효용성, 계산 가능성, 교환 가능성을 합리성의 주요 지표로 삼다 보니까 그 유용하지 않은 것을 가치 있게 보지 않은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은 것을 가치 있게 보지 않아. 서로 교환할 수 없는 건 가치 있게 보지 않아요. 서로 계산 딱 해낼 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보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듣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만진다는 거죠. 아주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그러면 보이는 것만 본다고 보는 사랑.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매력 아닙니까? 그런 매력.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볼 때도 저 계산 가능한 것만 보여야 됩니까? 계산 가능한 거? 교환 가능한 거? 이거 얼마짜리야? 이 값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도 그것의 값으로만 사물을 보는 것. 심지어 생명, 자연 생명과 인간까지도 계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보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퇴행이다. 바로 그것의 결정판이 인간이 인간을 학살하는, 일련의 인간이 다른 인간을 무가치하다고 보고 학살하는 그런 아우슈비츠와 같은 것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이 자연과 인간의 어떤 지배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에서 자연이 인간을
지배했다면 이제 자연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계몽은 인간에 의해서 자연을 지배하는 형태로 갔다는 거죠. 이건 마치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서 노예가 해방을 하는데 주인을 노예로 만들고 노예가 주인이 되는 해방이에요. 이건 해방입니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의 역전이죠. 준호 관계의 역전. 이건 해방이 아니에요. 노예 해방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주인이 됐을 뿐이에요. 진정한 노예 해방은 뭡니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 즉 준호 관계를 청산하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주인과 주인의 관계로, 즉 주인도 노예도 없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재정립하는 거죠. 이것이 노예 해방이에요. 그렇다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자연에 의한 인간이 지배되는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지배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마치 자연이 인간적인 어떤 가치를 자연에 부여하고 인간도 자연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걸 좀 쉬운 말 하면 자연의 인간화, 인간의 자연화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자연화, 자연의 인간화. 이것이야말로 자연과 인간 간의 어떤 지배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지배관계를 청산하는 관계다 이거죠. 즉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자연과 인간 관계에서 지배관계를 청산하게 되면 곧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지배관계도 청산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지배관계가 아니라 서로 지배관계로부터 탈피해서 서로 인격적 관계로 환산하는 거죠. 인격적 관계로.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질적 차이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은 그렇다면 역사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